정말로 하락장이 오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꺾이고 하락장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샀을 때 물립니다. 물린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하냐, 여기서 밀리면 더 사야지라고 또 사겠죠. 또 산 상태에서 약간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럼 내가 맞았어라고 확신을 하게 되겠죠. 그럼 거기서 물량을 실었을 때 또 밀립니다.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씩 무너지게 돼요. 지금부터는 그냥 경계를 하자는 거죠. 우리는 확률 싸움을 하는 거니까 확률이 낮아졌을 때 베팅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익난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금시공이라고 하는 경제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범성공자 장우진 대표이사입니다. 지금 범성공자 장우진이라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문맹을 탈피하는 게 핵심 과제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금융맹인, 그래서 금맹을 탈출하는 게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촬영일 기준으로 8,800을 넘어서서 되게 분위기가 좋은데, 코스피가 8,000을 넘었다가 또 다시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급락했다가 회복하는 흐름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지금 이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 시장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분명히 코스피 지수는 좋습니다. 코스피가 7,000까지 올라올 때랑 7,000 이후에 올라올 때랑 분위기는 분명히 다른데요. 제가 작년 초부터 얘기했던 건 우리 시장이 6,000, 7,000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2, 3년 내에. 유동성이 분명히 풀렸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어요. 그리고 유동성의 힘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고, 지금은 결국 반도체의 힘으로 더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효과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지금은 실적이라 본다면 이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AI 캐펙스 기반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로 쏠림이 굉장히 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쏠림이 강하다 보니까 전자, 닉스, 그리고 삼성 전기, 최근에는 삼성 SDS 같은 이런 AI 캐펙스, AI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 기업들이 상승하면서 지수는 주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하락 종목의 월등히 많습니다. 이런 뾰족한 쏠림 현상은 아마 시장이 말로 갈수록 더 심해졌지 이게 완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물론 다른 쪽으로 수급이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때는 우리는 좋은 엑시 기회를 삼고 주도주를 조금 더 몰아가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빠지고 돈이 쏠리는 곳은 한 곳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 쏠림이 결국 우리의 자금을, 시장의 변동성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고, 이 변동성을 우리는 현재는 누려야 되는 상황이다. 변동성을 어떻게 누리냐라고 얘기를 드리면, 일단 뾰족하게 상승하고 있는 전자닉스 이런 쪽으로는 가야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수 시장 끝날 때까지는 가야 되는 거고, 언제 끝나냐, 어떻게 끝나냐, 얼마까지 갈 거냐, 이건 지금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예측의 시장으로 가면 안 되고 대응의 시장으로 가야 되고, 이 주도주는 일단은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가져가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맞고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씩 유동성이 빠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닉스를 갖고 계시다 익절했다고 하시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러기보다는 현금을 좀 두고 점점점 이제 현금의 비중을 높여가는 전략을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최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경험을 하기에는 한번 조정을 받을 때마다 진입을 하면 좀 시장이 크게 보상을 해주더라, 이런 학습 효과 아닌 학습 효과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하반기에는 그러면 이 경험치를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도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크게 주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작년 한 10월, 11월 정도에 보면 제가 10월에 시장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한 31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면서 시장이 이제 피크를 찍었었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정이 막상 나왔을 때 저는 지금은 대세 상승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지수가 2배 올랐잖아요. 그 2배 오른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끝이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이 났을 때도 호르무즈 협이 풀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 시장이 이제 괜찮다, 전쟁에 대해서 위협은 없다라고 보고 강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아니야 시장 끝났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두 번에 걸쳐서 저는 괜찮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이제 걱정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한 7,000, 8,000 이제 넘어가고 이제 거의 9,000 가까이 왔는데, 이번 시장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이번 상승이 끝나고 이제 밀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지나치게 확신을 갖고 베팅하지 말자라고 얘기 드리는데, 지금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무슨 소리냐,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무조건 가야지라는 반대된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죠. 이 얘기를 딱 하면 저는 정말 양치기 소년이 생각나거든요. 양치기 소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은 거짓말이었지만 세 번째 말은 진짜였잖아요. 지금 볼 때 이제는 여기서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제가 예상하는 것처럼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뭐 거의 한 3배, 이제 4배 가까이 오른 거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내가 챙기지? 이 이익을 어떻게 챙기지라는 생각을 더 가지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하락장이 오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꺾이고 하락장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샀을 때 물립니다. 물린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하냐? 여기서 밀리면 더 사야지라고 또 사겠죠. 또 산 상태에서 약간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럼 내가 맞았어라고 확신을 하게 되겠죠. 그럼 거기서 물량을 실었을 때 또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갔다 그러면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저점을 낮춰가면서 내려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전에 여러분들이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씩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금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좋다고 할 때, 모두가 긍정적이라고 할 때 오히려 그 시장에서는 끝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이 끝인지 아닌지는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경계를 하자는 거죠. 우리는 확률 싸움을 하는 거니까 확률이 낮아졌을 때 베팅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의 상승을 이끈 동력과 프로 시장의 동력은 다를 수 있다고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동력은 무엇이었고 앞으로 하반기부터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가 있다면 무엇인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이 2024년까지 전 세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편에 속했었죠. 미국 시장이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좀 안 좋았었는데 저는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달러 강세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라고 가면 미국 시장으로 돈이 쏠리고 미국으로만 돈이 갑니다. 근데 그 이후의 시장을 보면 2024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 이후를 보면 이제 유가가 떨어졌죠.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됐고요.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겹쳐지면서 글로벌리 시장의 유동성이 퍼지는 시장으로 변모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엔화가 약세가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 완화가 되면서 한국 시장으로 자금이 충분히 돌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70년대 이제 오일 쇼크를 겪고 난 다음에 80년대 우리가 시장이 한 7배 이상 상승했었거든요. 그게 3조 호황의 효과였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시장이 체력이 GDP 자체가 좀 그때보다 훨씬 커졌고 전체 시장도 커졌기 때문에 그때처럼 7배를 상승을 가늠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70%에서 200%까지 본다 그러면 지수가 6천에서 7천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였고요. 그 3조 호황의 효과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도체 쇼티지가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오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상반기까지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한다면 하반기는 시장 흐름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는 3고에 대한 부진을 우리는 우려해야 되는 거죠. 유가가 일단 높아요. 우리가 유가가 60불대까지 내려갔던 게 지금 80불대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고요. 금리도 다시 올랐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서 전쟁 이후에 금리가 다시 인상 기조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건 전 세계가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최소 2차례 정도 인상할 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강세입니다. 원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특이한 사항은 달러 인덱스가 100 밑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보면 달러가 약세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이 유로거든요. 그러니까 유로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통화의 약세가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달러의 강세는 굉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좀처럼 1,500원 밑으로 내려오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근데 달러가 강세가 되면요. 진짜로 무서운 건 자금 이탈과 외환 관련된 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외환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냐? 동남아 쪽에 보면 지금 인도네시아가 이미 50bp 금리를 인상했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터졌을 때 초반에 이제 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었고요. 동남아 쪽에 분명히 외환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만약에 지금 같은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달러 부족 현상이 좀 심할 것 같아요. 원유를 또 빠르게 구해내고 원유가 비싸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달러가 부족한 데 있어서 달러 필요량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근데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뭘 선반영했냐? 유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걸 이미 선반영했습니다. 근데 유가가 내려가더라도 여기서 시장은 선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내려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80불대에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CPI를 적어도 1%포인트 이상 높일 거기 때문에 미국의 CPI를 그럼 미국의 금리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장의 충격은 당연히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제가 왜 그럼 유가가 안 내려갈 거라고 보냐면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유가가 생각보다 괜찮은 건 전 세계에서 비축률을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비축률을 풀 수 있는 한계가 거의 이제 임계점에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비축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이미 많이 풀었었고 그게 많이 줄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8, 9월 정도면 이제 원유가 정말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더 빠른 건 동남아 같은 경우는 7, 8월 정도면
원유 관련된 수급이 불일치를 겪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설사 풀린다고 하더라도 원유의 수요가 많을지 공급이 많을지를 생각해 보면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일일 평균으로 이제 1억 한 2천만 배럴 정도가 만약에 사용됐다고 한다면 하루에 한 1,400만 배럴에서 2천만 배럴 정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쟁이 딱 끝나면 그게 다 회복될 거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원유 시설이 많이 공격이 당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캐파가 좀 감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증설이 좀 필요하죠. 두 번째는 탱크탑인데요. 원유 저장 시설이 이제 꽉 찼어요. 꽉 차면서 다른 그러니까 원유 시설, 그러니까 시추 시설이 중단이 됐습니다. 시추 시설이 중단이 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핫스타트라고 해서 빠르게 돌릴 수 있게 미리 이 관을 비워두고 질소를 채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관에 찌꺼기 같은 것들이 남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돌릴 수 있거든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근데 이거를 대비하지 못하고 바로 막혀버리면 여기 왁싱 현상이 생겨서 최소 6개월에서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손상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한 1,400만 배럴 차질 중에서 1,000만 배럴 정도는 UAE, 사우디 이런 쪽에서 최신 시설이기 때문에 핫스타트를 준비했는데 400만 배럴 이상이 콜드스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손상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 불일치가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완전히 해소가 되면서 60불대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내년이 되면 오펙 플러스 지금 카르텔이 UAE가 탈퇴하면서 붕괴가 되기 때문에 내년이 됐을 때는 오히려 유가가 내려갈 수도 있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 유가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죠. 유가가 사람들이 다 이런 거예요. 유가만 내려가면 되겠지라고 버텼는데 유가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량 가격도 장난이 아니죠. 지금 비료 가격 올라가면서 밀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20% 올랐습니다. 가뭄까지 겹쳤죠. 여기다가 지금 엘니뇨가 엄청나게 심할 거라고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난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를 겹쳐봤을 때 인플레이션의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전쟁만 끝나면 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가격 인상을 생각하게 될 거고요. 가격 인상에 대비해서 나의 월급을 올려달라고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고 걱정인데, 이게 2021년, 2022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CPI가 9%까지 올라갔고 미국의 금리를 5%대, 5.5%까지 상승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물론 5.5%까지 올라갈 만큼의 CPI가 충격이 있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체력이 오히려 좀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해서 그래도 체력이 있을 때였는데 지금은 가계 저축률도 낮고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크게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맞는 건 또 다른 충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된다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가가 안 내려갔을 때를 상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유가가 내려가는 걸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가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60%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것이라는 그 가정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행동에 대한 지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만약에 안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할까? 내가 포트 비중을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황을 맞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는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것들을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환율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 중에 큰 힘이 외국인들의 수급일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외국인들은 연초 대비해서 엄청나게 팔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조 원 가까이 판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이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한국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근데 한국이 단순히 올랐으니까 판다가 아니고요. 펀드들을 보면 각 나라별로 비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한국도 투자 비중이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위시해서 시장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의 투자 비중이 많이 상승했겠죠. 근데 지수가 몇 배가 올랐죠? 3배가 넘게 올랐죠. 그러면 전자닉스는 얼마가 올랐죠? 밑에서 10배 오르기도 했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6배 이상 올랐죠.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비중을 예를 들어서 10% 정도를 채운다고 했다면 지금 비중이 얼마가 됐겠어요? 30%, 40%가 돼버렸겠죠. 그럼 이걸 줄여야 될 거잖아요. 당연히 한국 비중을 원래대로 맞춰야 되니까 계속 파는 겁니다. 네, 계속 팔아요. 여기서 외국인들이 더 매수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비중이 올라갈수록 계속 팔 거예요. 근데 한국 시장 전체에서 외국인 비중은 어떻게 됐냐?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그렇게 팔매도 불구하고 전자닉스에 대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빠지고 전자닉스는 올랐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은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더 팝니다. 네.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이제 그래도 코스피는 팔면서 코스닥은 좀 사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약간 과매도 국면이라는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순환매는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 며칠 전부터 이렇게 얘기했다가 계속해서 코스닥이 더 빠져가지고 좀 난감하긴 한데 ADR 지표라고 상승 하락 종목들을 보는 지표도 있는데 그것도 완전 바닥이고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오히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코스피의 쏠림을 생각한다 그러면 순환매 가능성도 이제는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는 갈 거예요. 주도주는 더 갈 건데 여기서 비중을 예를 들어서 뭐 10% 20% 줄일 수 있잖아요. 10% 20% 줄였을 때 단기로 지나치게 빠졌던 코스닥에 근데 코스닥 개별 종목들을 건드리면 좋을지 안 좋을지 장담할 수 없으니까 지수를 좀 보세요. 지수 플레이를 뭐 ETF 같은 걸로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종목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혹시 들고 계신 거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것은 뭐 지수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서 뭐 많이 빠져서 뭐 슬퍼할 때 그런 것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1, 2주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를 이제 좋은 매도의 기회로 삼으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의 이제 국내 주식 보유 비중 조절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허용 한도를 초과한 거를 반영해서 뭐 20.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까지 이게 좋은 소식인지 경계해야 되는 소식인지 가르마가 좀 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오르고 있죠. 네. 지수가 지난주에 국민연금 발표가 하고 나서 8,400에서 바로 8,800까지 뛰었죠. 좋은 소식이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좋은 소식이었냐면 연기금의 비중이 14.9% 가능했던 게 원래 여기에 전략적 자산 배분이 한 3%의 여유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다음 전술적 자산 배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까지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14.9%에서 19.9%까지는 보유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연금도 당연히 삼성전자 익스가 올랐으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30%까지 올라버린 겁니다. 그럼 기존에 갖고 있던 전략적 비중을 봤을 때는 19.9%니까 10%만큼은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걸 팔면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당연히 올 거잖아요. 그래서 연금이 비중 조절을 나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0.8%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하는데 이 알파를 비공개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5%니까 25.8%까지인데 한시적으로 늘릴 것이고 이 늘리는 퍼센트를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약간 시장탕에 따라 더 늘리거나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더 올라서 지금 올랐죠. 올라서 아마 비중이 32% 뭐 이렇게 올라갈 텐데 32, 32, 33 그래도 버틸 수 있으려면 기존에 만약에 5%라고 얘기해서 30%를 맞춰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숨겨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임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이긴 한데 하나 우려해야 될 거는 반대로 어떤 거냐면 만약에 한국 시장이 빠진다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연기금을 통한 바닥 플레이는 이제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비중에 맞춰서 올라갈 때 현금들이 적절하게 비중을 줄였죠. 그러니까 현금 여유가 있는데 그럼 주가 빠지면 그만큼의 또 새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보시면 주가가 빠져요. 주가가 만약에 빠져서 한국 시장 비중이 예를 들면 22%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원래 보유해야 되는 비중은 20.8%잖아요. 전술적 전략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올라갈 때 이걸 여유를 주는 거지 내려갈 때 이걸 여유를 주고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는 않거든요.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여력. 그러면 옛날에는 시장이 빠졌을 때 연기금이 굉장히 큰 바텀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게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건 또 얘기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연기금을 중심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연기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기대해야 될 건 개인의 수급뿐인 거긴 하죠. 근데 개인들의 포모에 의해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엄청난 거는 뭐냐? 연초 대비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계속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개인의 예탁금, 투자 예탁금이 지금 한 13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 말 대비해서 보면 2배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의 매도를 받아내고 올랐다. 외국인의 매도를 받아내고 예탁금이 늘었다. 그 말은 뭐냐? 실제로 70조 원에서 130조 원이 됐다면 60조 원이 된 게 아니고 외국인의 매도를 플러스하면 100조 원 이상이 엄청난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물밀듯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만큼 개인들의 포모로 인해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변동성은 더 커지고 있고요. 또 과거와 다르게 개인들은 개별 주식보다는 ETF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 ETF가 또 쏠림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개인의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창이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어떤 순매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하지만 만약에 개인의 어떤 심리를 건드릴 수 있으면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미국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키 맞추기 같은 균형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악재죠. 네,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무조건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중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경제 주체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부동산이 힘들어지겠죠. 부동산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부동산이 만약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면 역부의 효과가 생깁니다. 부의 효과는 가격이 올라가면 실제 내 돈에 지는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유가 생겨서 뭔가 소비가 늘리는 건데, 가격이 내려가면 반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럼 소비가 침체가 될 거고요. 경기가 당연히 안 좋을 겁니다. 지금은 물론 우리가 AI 캐펙스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AI 캐펙스는 많은 분들이 GDP와 연관이 없다. 어차피 AI 투자는 있어야 되고 금리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내 금리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면요, 글로벌 프로젝트의 금리들, 자금 조달 금리가 당연히 상승합니다. PF 금리가 상승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들이 딜레이가 되거나 만약에 무산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금리는 당연히 무섭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걸 우리는 두려워야 되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금리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가치를 낮추는, 가격을 낮추는 이제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밸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지켜보세요. 우리가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보시면 전자닉스나 현대차나 모두가 똑같은 요인들이 뭔지 아세요? 실적 물론 좋아졌습니다. 근데 실적 자체가 아니고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달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밸류에이션은 금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요인 자체가, 성장 동력 자체가 꺾여요. 그러니까 금리는 당연히 우리가 부담스럽게 봐야 되는 주체이긴 하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로 유지하면 좋을까? 물론 포지션이나 비중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떤 가르마 같은 걸 좀 타주신다면. 만약에 주도주에 잘 갖고 계세요. 전자닉스가 갖고 계시다 그러면 현금 비중 20-30%만 두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전자닉스 이미 밑에서부터 수익 났고 나는 끝까지 볼 거야 라고 하신다 그러면 확실하게 안 좋은 시그널을 그때 보고 날아가셔도 되죠. 근데 지금 신규로 진입하신다 그러면 걱정되는 건 이거죠. 첫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처음 경험을 했는데 전자닉스가 빠지는 걸 경험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길게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닉스에서 어떤 거든 간에 손실을 보지 않는 자리를 원하는데, 그래도 지금 들어가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20% 정도는 전자닉스 주도주, 많으면 30%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나머지는 현금을 좀 갖고 계시는 것들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ETF가 쏠림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레버리지 ETF도 출범을 했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기대감으로 가는 장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일단 반도체 실적은 워낙 좋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네,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레버리지 ETF의 성향을 보면 개별 종목 ETF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레버리지가 처음 상장이 됐고 사람들 또 화끈하니까 레버리지에 또 많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 요게 굉장히 재밌는데, 반도체 ETF 자금이 빠져서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반도체를 뭉뚱그려 샀던 것들이 삼성전자 닉스 쪽으로 완전 집중되고 있는 거죠. ETF에서 자금이 그렇게 이동이 되면요, 반도체 ETF는 약간 하락하겠죠. 원래 같이 가 있는 것보다도 빠지게 될 거고요. 그럼 이 반도체 ETF의 전반적인 현물 가격을 누르게 됩니다. 요게 가격이 생각보다 빠져 있으니까 이거를 사야 되겠죠. 이걸 사서 받쳐줄 겁니다. 유동성 공급자가 이걸 사서 받쳐줄 거고, 그럼 ETF는 유동성 공급자 입장에 ETF를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ETF를 해제해서 현물을 팝니다. 그래서 현물을 누르게 되거든요. 그게 지금 전자닉스와 다른 반도체를 원래 다 빠지게 만들어냈는데, 다른 수급들은 어때요? 레버리지 ETF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소부장은 급락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더 수급이 쏠렸으니까 더 강하게 나오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새로운 ETF가 생기면 시장이 끈부릴 때 많이 나오긴 합니다. 우주 ETF든 뭐든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클 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시장의 어떤 그 꼭지를 보는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반도체 지금 끝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상승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면, 지금은 상승장이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갈 필요 없고, 특히나 레버리지 ETF 사지 마세요. 레버리지 ETF로 물론 단기에 수익 크게 나실 수도 있죠. 레버리지 ETF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횡보를 하면 여러분의 자금이 계속 녹습니다. 녹아내려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레버리지 ETF보다는 그냥 현물을 갖고 버티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지금 반도체에서 시장이 아직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든 새로운 걸 찾아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걸 많이 주목을 해서 계속 반영을 했고, 반도체도 보면 이제 HBM에서부터 뭐 D램, 낸드까지 왔고, 뭐 ESSD 수혜도 계속 찾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소캠 관련된 수혜주도 많이 부각을 받았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CPU 관련된 수혜주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것들은 미래의 기대치는 많이 점점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나올 거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서 지금 스토리가 양의 스토리가 나오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양갈비 가위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짜서 말씀을 드리는데, 양은 수량을 얘기합니다. 수량이 증가할 수 있는 사이클이 지금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수량이 증가하려면 전자만 X의 캐파가 빨리 증가해야 되는데, 낸드와 D램 모두 캐파 증설이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뭐 작년 대비해서 5%, 10% 안쪽이에요. 수량은 결국 영향이 없고, 우리는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로 봐야 되는 건데, 가격의 수급 불일치가 얼마만큼 되고 그만큼 이제 올려줄 수 있냐,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가 얘기 나오죠? LTA 얘기 나오죠. 롱텀 어그리먼트 얘기가 나오죠.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롱텀 어그리먼트가 돼서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도체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해서 목표 주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30만 원도 되고 60만 원도 돼요. 왜? PR 6배가 맞다고 하면 30만 원이고, PR 12배가 맞다고 하면 이게 6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LTA가 되면 반도체를 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LTA가 되면요, 가격 인상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가격 인상이 추가적으로 없는데 양이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럼 매출이 증가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른 그 레거시 반도체 쪽을 보면 뭐 낸드나 디램 같은 것들이 있죠. 이 낸드나 디램 같은 것들은 지금 수요가 감소하는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AI 쪽은 말고요. AI 쪽 말고 뭐 PC나 휴대폰 이런 것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쪽에서는 롱텀 어그리먼트로 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고 다른 것들이 빠지면 이 이유는 어떻게 되죠? 증가하지 않고 빠지게 되겠죠. 그게 2028년 이후의 모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실적은 우리가 6개월에서 12개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를 선행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2028년 이후를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PR을 리레이팅 했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리레이팅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반도체가 실적 좋아지는 건 무조건 프라이스 때문이었고, 이 프라이스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5년이 지난다고 했을 때 5년 뒤에도 수급 불일치가 무조건 있고, 여기서 가격이 더 올라가고 롱텀 어그리먼트에서 또 가격을 더 올려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은 무조건 장기적으로 베팅하고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이 사이클은 변하지 않다는 거죠. 사이클의 길이만 정해진 거지 사이클 자체가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이게 꺾일 수 있다고 본다면 PL 밸류를 아주 강하게 높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항상 볼 때 영업 레버리지라는 걸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금 영업이익률이 반도체만 보면 한 70%, 80%.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가격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은 뭐 100%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90%도 안 되겠죠. 90% 영업이익률 될 수 있는 건 말도 안 되고, 85% 정말 최대로 해봤자 그 정도인 건데,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영업 그 기준에 봤던 엄청난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뭘로 봐야 된다고요? 가격으로 봐야 된다고요. 근데 가격이 어디로 고정된다고요? LTA로 고정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익의 성장성이 크게 둔화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반도체에 대해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밸류 리레이팅을 지나치게 기대할 국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사이클이 가격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면 물량이나 공급 중심이 아니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반도체 사이클의 좀 큰 그림을 봤을 때 지금 한 몇 분응선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70, 80% 이상은 왔다고 봐야 되겠죠. LTA가 체결되면서 장기 계약 가격이 고정되는 거잖아요. 물론 아마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이걸 일부 반영할 수 있다라고 나오긴 할 겁니다. 그 계약성 상에도.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가격이 고정되는 효과가, 저는 시장에서 이제는 좀 오히려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변동성을 기대해야 되거든요. 변동성이 오히려 커서 이 변동성이 높게 나올 때 그걸 기대해서 이제 수익을 크게 창출해야 되는 건데, 그 국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사이클보다는 차라리 다른 걸 보는 게 낫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래도 의미 있는 변화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앞으로 좀 어떤 호재들이 남아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상황이 무조건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글로벌리 봤을 때 그 첨단 공장에서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은 TSMC, 뭐 삼성전자, 인텔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인텔도 자기 물량을 소화했지 외부 파운드리 사업을 하지는 않았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최첨단 공정인 18A 1.8나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근데 거기서도 수율 관련된 논란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TSMC와 삼성전자뿐인데 지금 미국이 걱정하는 건 이거죠. 양안 전쟁. 양안 전쟁이 발생했을 때 TSMC의 대만 공장들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는 미국 정부만의 입장이 아니고요. 미국 기업들도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생산해야 될 물량이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TSMC 이외의 벤더를 당연히 찾으려고 할 거고요. 그 벤더 중에 유력한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텔도 가려고 하지만 인텔이 아직 부족하다면 삼성전자 쪽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근데 과거에 삼성전자는 2나노 공정에서 굉장히 크게 고생을 했었고요. 수율이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수율이 다시 올라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테슬라, 애플도 계약을 맺었고요. 삼성전자는 강한 힘이 하나 있습니다. 강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반도체입니다. 너 내 반도체 필요해? 그럼 나 파운드리도 계약해. 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애플이 왜 왔냐? 저는 반도체 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 필요해? 그러면 너 파운드리까지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약간 목에 매여서 이렇게 목에 딸려서 이렇게 온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턴어라운드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지금 파운드리 사업이 삼성전자의 전체 사업을 흔들 만큼의 성장이 되냐라고 본다면 그건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TSMC가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업체 중에서 1등이고 시가총액 1등이고 물론 이제 생산 업체 중에서 엔비디아가 있으니까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보면 이제 1등이고 지금 이제 TSMC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80% 정도, 70% 80%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 점유율이 뭐 8% 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얼마만큼 치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뭐 20% 2배 정도 된다 그러면 그래도 유의미한 성과를 낸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진짜 10%가 증가한다고 해도 파운드리 사업에서 나오는 실적은 메모리에 비하면 3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아직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쪽 가지고 전자의 밸류를 높여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려워요. 바텀 라인은 SK하이닉스보다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더 치고 가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AI 투자나 캐펙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혹은 변화가 생긴다면 어떻게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신호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미국에서 AI 캐펙스 관련된 약간의 위험 징후라고 할까요? 이런 징후들이 살짝 나타나고 있거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데이터 센터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나딘마이 백얄드라고 하죠. 님비 현상.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그게 벌어지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근데 지금 미국은 한정 같은 회사가 없죠. 미국 내에 전력 회사가 존재하고 그 전력 회사가 알아서 투자하고 알아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면 전력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전력 가격을 높여버립니다. 바로 높여봐요. 그러니까 개개인 주거지들의 전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데이터 센터 올라오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지금 보면 냉각수 같은 것도 많이 쓰죠. 그리고 거기서 뭐 전자파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날과 다르게 데이터 센터가 이쪽에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주민이 싫어하면 정치인들도 당연히 꺼리게 되겠죠. 그래서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신규 부지 허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캐펙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연출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워닝 시그널이고요. 두 번째는 전력이 부족합니다. 전력 기계가 아니고 들어갈 전력 자체가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 나왔던 건 태양광, 블룸에너지처럼 이제 수소 연료전지 빨리 때려박아서 거기서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부족해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원전 같은 것들이 들어오거나 대규모 발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AI 캐펙스의 증설 계획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지금 보이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금리까지 올라가서 이런 프로젝트들의 어떤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전력회사들은 민간 회사라고 했잖아요. 이 민간 회사들은 수익성을 추종합니다. 근데 민간 회사들은 투자를 잘 안 해요.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최대한 뽑아내려고 하지 주주들한테 위반되는 그런 행동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민간 회사들이 과연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냐? 라고 봤을 때 그게 가능성이 낮아요. 미국 정부는 AI가 전력 쪽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어 하지만 전력 회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바이든 정부 때도 거의 빌다시피 하자라고 했지만 전력이 크게 공급되지 않았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저는 캐펙스에 관련된 것들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게 앞단에서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병목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병목이 부지랑 전력 쪽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프라이스죠. 가격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가격이 꺾일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근데 그 반도체 가격이 뭐 현물 가격 잠깐 꺾이는 건 지금 이미 꺾였어요. 낸드 같은 것도 이미 꺾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사이클 되진 않을 거고 고정 가격이 빠지는 것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B2B죠. B2B 가격이 빠진다는 게 보인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 나온지를 AI 캐펙 사이클에서 잘 보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반도체 대장주 중심에 좀 시장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부장 섹터 중에 어떤 섹터는 최근에 되게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기도 했지만 모든 소부장으로 수혜가 다 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건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좋았던 건 GPU였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먼저 올랐어요.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HBM이라고 하는 새로운 D램 기반의 메모리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HBM 테스트가 된 기업들이 몇 개가 있죠.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새로운 키워드에 맞춰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HBM에 크게 뒤처지면서 주가가 힘을 못 썼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가면 삼성전자가 HBM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들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HBM 관련된 기업들만 먼저 움직였죠.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로 움직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레거시 메모리도 이제는 쇼티지가 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D램을 사용해서 이제 HBM을 만들었기 때문에 HBM 쪽으로 많이 만들면 D램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이제 쇼티지가 나기 시작했고 더더군다나 HBM만으로 안 되니까 여기서 데이터 센터에도 여기에 낸드와 D램을 또 새로 추가적으로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메모리의 쇼티지로 번졌어요. 그러니까 레거시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 레거시 메모리의 쇼티지로 번지면서 기존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더 실적이 좋아졌고요. 이게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현상이었죠. 그리고 그때 레거시 반도체에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도 같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소부장 그때 같이 올라갔던 거고요. 왜냐면 가동률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가동률은 거의 풀이죠.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소부장이 좋아지려면 캐펙스에 생각보다 더 큰 증설이 있다던가 물량의 증가가 있다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소부장 가지 못하는 거예요. 캐펙스도 생각처럼 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업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전방 업체들도 내가 캐펙스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이 사이클은 빨리 끝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그렇게까지 빨리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할 거야 빨리 할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까지 빨리 하진 않아요. 그럼 장비주들이 못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라가는 기업들이 그래도 있죠. 어디냐면 잘 보세요. 보통 양의 사이클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양의 사이클이 충족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가격의 사이클이니까. 가격의 사이클로 가는 것들은 주가가 좋을 수 있겠네요. 그게 어디였냐? 기판과 MLCC입니다. 이쪽도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만 좋아졌던 겁니다. 다른 소부장은 죽어도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기업들이 좋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이 어디에 있냐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CPU와도 맞닿아 있어요. 지금 보시면 마지막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CPU 사이클로 왔는데 기존에 AI 학습을 할 때는 GPU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배워가지고 이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게 중요했었는데 AI 에이전트로 가면서는 이걸 총괄적으로 이제 지휘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의 CPU의 비중이 과거에는 4분의 1, 8분의 1 이랬다고 한다면 지금은 GPU의 1대1로 거의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CPU가 증가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어디가 수혜가 될 거냐라고 보면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된 소부장이 이제 붙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CPU 관련된 기판도 늘어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기판이 또 한번 같이 영향을 받는 영향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것들 정도가 이제 밸류체인이 이렇게 이어져 왔던 거고 또 새롭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병목이 나온 거나 어딘가에서 기존의 상황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병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기술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 관련된 기업들을 빠르게 설칭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CPU 관련된 게 메인인 것 같고 여기서 진행되는 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CPU랑 기판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시장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건 기판이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기판 공급도 부족했던 것 같고 가격 사이클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기판 업체들이 예전보다 협상력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 이제 그 기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심텍이나 이런 기업들은 생각보다 못 가잖아요. 대덕전자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은 이제 메모리 기판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레거시 반도체가 좋아질 때 이쪽에서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기존에 안 좋았던 기판주들의 가동률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마진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니까 심텍, 대도전자 이런 기업들 다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은 FCBGA라고 해서 AI 쪽에 쓰이는 아주 고부가 기판 쪽입니다. 근데 이건 쇼티지예요. 근데 글로벌리 이걸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죠. 우리나라에는 뭐 삼성전기가 대표적이고 해봤자 뭐 대덕전자, 뭐 코리아 서킷 한다고 얘기하지만 물량이 아주 작아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 FCBGA 기판이 쇼티지가 났는데 이거는 쇼티지가 났으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그럴 거잖아요. 기존의 상위 업체들은 더 공고하게 시장 지위를 가져갈 거고요. 그래서 기가비스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이제 이 FCBGA라는 기판의 검사 장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설이 빨리 들어가야 돼. 증설 관련해서 이 회사가 좋을 거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밸류체인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판의 어떤 고부가 가치화, 그다음에 기판의 면적 증가, 그리고 층수 증가에 따른 기판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 고부가 가치 기판은 또 뭐가 문제냐면 수율이 잘 안 나와요. 기존 뭐 기판보다 수율이 잘 나오니까 공장을 전환해서 뭔가 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물량이 덜 빠지니까 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수급 관련된 이슈가 불거진 상황에서 기판주들이 쇼티지가 얘기가 나왔고요. LG노텍은 FCBGA 기판까지는 하진 않는데 FCBGA가 부족해지면서 다른 기판까지도 지금 수요가 약간 부족해진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다른 업체 대비해서 대형주기도 하고 보고서들도 보면 LG노텍이 굉장히 공격적인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삼성전기와 함께 LG노텍이 어떤 기판의 대장주로서 약간 역할을 하면서 올라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업황은 확실히 말씀해 주신 삼성전기나 이노텍 중심으로 되게 많이 최근에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부장에서도 온기를 받는 그 감도가 종목과 어떤 세부 섹터별로 다른 것 같은데 업황을 좀 단순히 따라가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독자적인 성장 논리를 좀 증명해가는 기업이 조금 그래도 결이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기업들을 구분하는 혹시 작가님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은 파크 시스템 같은 기업 글로벌리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원자 현미경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탑 10, 그냥 넘버원입니다. 글로벌 넘버원이에요. 다른 기업들이 쫓아오기 힘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물론 이제 주가는 움직이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움직이는데 그래도 버팀목이 있어요. 확실한 기술력이 있고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경쟁력이 있고 지금은 이제 원자 현미경이 본격적인 양산 공정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양산 공정에 만약에 들어가고 한다면 뭐 ASML 같은 정말 글로벌 슈퍼 을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기업이긴 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괜찮죠. 기술력이 아주 독보적인 것도 아닌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캐펙스에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좀 힘들 수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공격적으로 볼 거는 아닌 상황도 맞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프라이스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소부장들을 언제 보면 좋냐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소부장들은 초반에 반도체가 반등할 때 같이 세게 반등 나옵니다. 이거는 반도체 아이디어 기업들보다 그때는 상승 탄력이 더 강해요. 그게 2025년 아마 초반에 이뤘을 겁니다.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반도체 가격 사이클이 되면 반도체 소부장은 못 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반도체인데 왜 못 가냐라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파운드리 쪽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파운드리가 삼성전자만 가두고 봤을 때는 파운드리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실적에서. 근데 파운드리의 소부장은 어떨까요? 다르죠. 파운드리의 소부장은 이제 물량이 다시 늘어나는 단계입니다. 과거에 삼성전자 물량 다 뺏기면서 오사트 기업들이라고 하죠. 반도체 외주, 그다음에 패키징이랑 테스트하는 업체인데 이런 기업들의 물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하나 마이크론도 그렇고 지금 네페스 아크, 두산 테스나 이런 기업들이 다시 부각받고 있는 건 이 파운드리라는 업황 관련해서 또 이 파운드리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의 오사트 기업들은 주가 조정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야기에는 가격 사이클에 단순히 편승하지 않고 자기만의 물량 사이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봐야 그렇죠. 그게 가장 좋죠.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기준을 참고해서 기업을 골랐다면 내가 생각했던 긍정적인 투자 논리가 실제로 맞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양이 증가하는 거죠. 네. 물량이 증가해서 실적이 좋아질 때 확실히 내가 본 게 맞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양이라는 게 생각보다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을 물량을 모아가는 기회로 삼아갈 수도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유동성은 좀 말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밸류가 떨어지면서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밸류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밀릴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실제 코스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설사 좋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너무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충분히 기회를 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30% 40%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이거 빨리 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조급하잖아요.
물론 지금 수익 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30%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40% 손실이 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진짜 큰 손실이 보게 돼요. 반토막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 다 뱉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도 진짜 개별 종목들은 부지기수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락장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을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가져가지 마시라. 조정이 나오면 조금 뭐 약간 사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내가 30% 팔았다고 할게요. 그럼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좀 사볼 수 있다. 그럼 얼마를 사시면 되냐면요. 판 금액 말고 판 물량의 절반 정도만 사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을 하면 또 좀 줄이고 그런 식으로 줄이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손실을 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 진짜 지금은 계속 얘기 드리는 건 지나치게 욕심만 내지 마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탐욕과 포모를 경계하는 취지에서 그렇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말씀을 듣다 보면 또 한편에서는 탐욕의 크기만큼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이라도 조정을 받거나 가벼운 기침을 하면 소부장은 들어눕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우려가 좀 보이는데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이라도 조정을 받는다면 소부장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가 있을까요? 반도체가 정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소부장은 도망가야죠. 네, 답이 없습니다. 네, 소부장이 굳이 버틸 필요가 없죠. 대장이 무너졌을 때 그 밑에 있는 기업을 따라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항상 그래요. 보면은 내가 대장을 못 쫓아갔을 때 그 밑에 있는 걸로 쫓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2등주, 3등주 쫓아가지고 수익 덜 났기 때문에 이게 더 싸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할 때 뭘로 평가하냐면 PER로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PER은 상대평가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1등주들이 달려가잖아요. 그럼 1등주들이 달려가면서 PER을 높여놓죠. 그럼 2등주, 3등주에 대해서 PER이 같이 올라가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산업과 이 대장주의 PER이 떨어지지 않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돼요. 그럼 이 기업이 PER이 올라갈 거로 봤는데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이 올라가요? 아니죠. 더 밀립니다. 그런 상황들이 장 후반에 진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PER 다른 기업 대비 싸기 때문에 이거 사야 된다고 할 때는 장 후반에 많이 올랐을 때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게 틀렸다 안 된다가 아니고요. 경계를 해서 정말로 이 말이 될지 그걸 보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이 앞단에서 대장이나 산업이 먼저 치고 더 갈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러면 어디로 통하냐? 대장주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대장주로 그냥 하시는 게 맞아요. 대장주 말고 내가 밑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든 찾아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 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대장주, 지금도 소부장 말고 대장주인 삼성전자 닉스가 맞았던 것처럼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판이 되게 가파르게 좀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호적인 기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은 그래도 버티고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여기가 대장이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리스크는 있으나 지금 주도하는 것을 조금 더 담아가는 거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동향 보시면 아까 이제 대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업의 대장에서 애매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오늘 살짝 조정받고 있거든요. 5%. 삼호 콘덴서나 삼화전자 같이 MLCC 후발주자들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판주들 그다음에 대덕전자 신텍 같은 것도 급락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장주들 전기랑 이노텍 못 버티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대장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삼화전기, 삼화 컨덴서로 수익 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한가 가고 뭐 그랬으니까 수익 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너무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손실도 빠르게 볼 수 있어서 지금 같은 때는 전기랑 이노텍이 어떻게 버티는지를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냥 이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는지 전자닉스, 전기, 이노텍 이게 저는 이 시장의 끝을 보낼 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기업들에 일단은 집중해서 보시고 이 기업들이 살아있을 때 다른 기업들도 뭐 트레이딩 해보자 그런 생각을 전략을 갖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반도체가 주도하는 장이긴 하지만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계속 남아있는 장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로봇 섹터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다른 테마들처럼 일시적인 테마로 왔다가 또 꺼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흐름이 이전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다른 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다르죠. 이미 다르고요. 앞으로도 다를 겁니다. 왜 다르냐면 다른 테마와는 실체가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뭐 우리 초전대체 같은 것도 봤을 거고 여러 가지 테마들을 봤을 텐데 기존의 테마 업체 중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면서 갔던 작은 테마들은 없어요. 양자 테마 떴죠? 양자 테마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6G 같은 거, 뭐 이런 거. 우리나라는 부품 장비를 공급하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들이 어떤 투자를 해야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기존에 연출됐다고 한다면 지금 로봇은 약간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현대차가 버튼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죠. 글로벌 탑3 로봇 업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튼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평가하고 버튼 다이내믹스를 기반으로 생산하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로봇과 관련돼서 얘기 나오는 건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로봇가 움직이는 것, 뭐 사람이 조종하고 움직이는 것에 포커스를 뒀다면 지금은 로봇이 현실 세계를 공부하고 현실 세계에 소통하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술이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현실 세계에서 접점을 만들어지는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접종 얘기되는 게 어디냐면 공장이죠. 근데 전 세계에서 공장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은 중국을 싫어하죠. 네,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 가운데서 전 세계에서 지금 로봇을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고 단위민족당 제조 공장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IT 기술력도 뛰어나고 독일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IT 기술력이 훨씬 뛰어나니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뭐 로봇의 생산 공장, 그다음에 피지컬 AI 스터디할 수 있는 공장으로서 우리나라의 가치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로봇 관련돼서 선도해서 평가받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수학교육과라서 항상 이제 좀 실수하거나 이런 게 어떤 부분이냐면 밸류가 높아지는 미래 가치를 뭐 지나치게 땡겨서 밸류가 높아지는 것들을 제가 좀 과소평가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건 너무 비싸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정해진 미래고 산업이 무조건 커나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대기업과 연계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의 밸류를 또 높게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로봇도 보이고 있죠. 실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로봇 테마의 첫 시작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을 투자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구가 급등했고 그게 거품이라고 얘기했지만 조정을 받지 않고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갔죠. 로보티즈, 그다음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LG가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들도 지금 LG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한 5조 원 가까이 가고 있죠. 그만큼 이제 로봇의 미래 그리고 대기업과 연결된 로봇의 미래는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기대는 가져가는 게 맞죠. 다만 이런 기대치는 다시 한번 금리가 높아지면 기대치가 꺾여요. 그쵸? 그러니까 변동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로봇 관련된 이런 기업들의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반도체는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반도체는 시클리컬이라서 변동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물론 로봇도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 반도체는 자칫 잘못하면 지금과 같은 가격 사이클을 앞으로 다시는 못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이런 사업에서 영업이익률이 70% 80% 가는 건 사실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는 물론 존재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땐 제가 죽을 때까지 이런 걸 다시 볼 수 있을까를 보면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반도체 이런 것들은. 그리고 진짜 길게 볼 수 있는 산업을 한번 선정을 해서 그 기업들은 솔칭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전체 시장이 빠지면 같이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때 이후에 정말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업들을 바스켓으로 묶어서 투자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근데 내가 선택하는 거 싫어 라고 하신다면 근데 ETF 사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래 가치가 더 높을 수 있는 섹터들을 지금 선점하는 관점은 의미가 있다라고 네, 선점을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관점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죠. 네. 많은 분들이 로봇에 대해서 그래 미래는 좋겠지 하지만 지금은 실적이 안 찍히잖아. 그렇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바꿔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틀라스 양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틀라스가 양산이 구체화가 된다면 그때는 기대가 실적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주가는 빠질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항상 시장은 기대를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가 이만큼 클 거라고 이미 부풀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는 상상할 때 훨씬 더 큽니다. 네, 이만큼 클 거야, 이만큼 클 거야 상상할 때 큰데 아틀라스가 양산이 되면 물량이 얼마 정도 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연간 3만 대 정도? 지금 예상되는 건 그렇죠. 그럼 그걸로는 택도 없어요. 네, 시장에서 전체 크기로 봤을 때 파이가 정말 작습니다. 한 대 많아봤자 비싸봤자 한 5억 정도 얘기 나오죠. 3, 4억, 5억 정도 얘기 나오는데 그거 만 대 해봤자 5조 원, 3만 대 해봤자 15조 원 정도 매출이죠. 그 계산이 된다고 생각하면 시장에서는 계산이 됐을 때 밸류를 측정하게 되고 밸류 측정하게 되면 이게 비싸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양산의 계획들이 나와야 더 좋은 거지 실적 자체가 나오는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양산 계획은 뭐냐? 이게 야 우리 이제 10만 대, 100만 대 할 거야. 일론 머스크가 잘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옛날에 모델 3 한다고 할 때 주가 폭발했던 거 기억나시죠? 모델 S랑 모델 X 한다고 할 때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죠. 생각해보시면.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틀라스 지금 초기 양산한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 거 좋다.
하지만 실제 양산됐을 때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틀라스 옵티머스가 이제 본격 양산에 들어가고 어디에 쓰일 겁니다라는 그림을 그려줄 때 그때 진짜 폭발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상상하지 못한 뭔가 뼈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또 로봇 섹터에서는 또 특이하게 완성품에 해당하는 대장주들보다 오히려 부품이나 소재 같은 조금 더 하부 섹터들의 주식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